최근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 한 장이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서가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내부 보고 체계는 즉시 비상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어떤 동맹에게도 넘긴 적 없던 핵심 전략 조항 4개가 한국 문서에서 고의로 삭제된 차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회의장에서 한 인물이 내뱉은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 4개의 조항이 한국 손에 들어가면 미국은 끝입니다. 곧바로 은폐 시도가 이어졌지만 삭제된 흔적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라 버린 뒤였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4개의 조항, 그리고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방역,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부터 밝힙니다. 대한민국을 믿는다면 감동이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장관님, 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기자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문서에만 해결료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편집 실수입니까? 찰스 러트닉 상무장관의 목소리는 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하 국방부 사무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원자로를 분석해온 전략기획국 선임 분석관으로서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제게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긴급 생방송 알림이 떠올랐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러트닉은 연단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에 든 서류를 반복해서 넘기는 모습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한 기자가 팩트시트를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님, 왜 한국 문서에만 미국이 해결료를 공급하고 사용 후 회수한다는 표준 조항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러트닉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적인 편집상의 오류일 뿐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끝이 흐려지자 브리핑룸 전체는 무언가 숨겨지고 있다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기 시작했고 러트닉은 서둘러 브리핑을 끝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저건 오류가 아닙니다. 저건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제 이름은 에단 로웰입니다.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 소속 선임 분석관입니다. 해군 원자로 조립 공정과 핵 잠수함 건조 과정을 18년 동안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의 연료봉 교체 주기부터 동맹 핵 협력 조항까지 이 분야에서 제가 모르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상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에단 한미 팩트시트 초안을 내가 제일 많이 들여다봤지 예. 지난 3달 동안 거의 매일 검토했습니다. 지금 문서에서 어떤 조항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가 찾아야 한다. 상관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파일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죠. 내가 틀리면 내 커리어가 끝날 거야. 하지만 우리가 틀리면 미국 해군 전체가 끝날 수도 있어. 그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관은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저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내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초안을 열람하려 했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서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18년간 이런 문서를 다뤄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접근 로그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보였어요. 미 상무부 계정이 3번에 걸쳐 수정한 기록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수정은 회담 일주일 전, 두 번째는 사흘, 세 번째는 회담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상무부가 핵잠 팩트 시트를 해군도 아니고 국무부도 아니고 상무부가 왜 이 문서를 만졌다는 겁니까? 상무부는 무역과 통상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핵잠수함 건조 협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였죠. 의문이 커지는 순간 조항이 사라진 자리에서 메타데이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삭제된 텍스트의 흔적이었죠. 한국 핵추진 잠수함 주도권. 저는 천천히 그 단어들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주도권을 가진다. 미국이 아니라 문장 자체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한국이 잠수함 건조를 주도한다는 냄새만 짙게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미국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잠 건조의 주도권을 넘긴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바로 그때 국방부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낯선 동양인이 나타났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 전략과 사토 유이치였죠. 통역을 동반한 그는 제 옆을 지나가며 조용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이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동맹인 일본이 미국 내부 논의회의 정도로 깊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 자체가 이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사토는 제 쪽을 한번 보고는 회의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생각했죠.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지? 한국 핵잠이 그렇게 위협적인가? 아니면 일본이 받지 못한 뭔가를 한국이 받았다는 뜻인가? 밤이 됐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결심했죠. 화면 속에는 여전히 그 메타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주도권. 내 단어가 마치 저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서의 문제가 아니야. 잘못 풀리면 미국 해군이 무너질 수도 있어. 상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국 해군 전체가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은 이미 연간 핵잠수함을 6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부품 공급 문제로 연 한 척 남짓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죠.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봐야 해. 그게 나인가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습니다. 울산 대한민국 최대 조선소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사라진 문장의 진실은 아마도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가방을 챙기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미국 해군의 우월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고 우리가 기술을 주고 우리가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다. 미국이 아니라 화면을 끄기 전 그 메타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며 저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 울산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울산 조선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요. 산업부 전략산업기획관이자 현장 총괄인 박도현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현장 기술자처럼 날카로웠어요. 악수는 형식적이었고 그의 첫마디는 더욱 직설적이었죠.
미국이 왜 그렇게 급하게 문서를 수정했는지 알고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형식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인데 박도현은 그런 예의 따위는 건너뛴 겁니다. 우린 문서 조작 같은 거 안 합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겠죠.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했어요. 마치 첫 수를 두기도 전에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몇십 개의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불꽃이 사방에서 튀어올랐죠.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와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저곳에선 크레인 서너 개가 고작인데 여기선 수십 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이 앞장섰고 저는 그를 따라 야드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조끼를 입는 동안 박도현은 말없이 저를 지켜봤어요. 마치 제 반응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처럼요. 거대한 도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공정에서는 아직도 20세기식 직렬 방식이 주류입니다. 한 공정이 완전히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앞팀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뒷은 그저 기다려야 했어요. 비효율의 극치였지만 우린 그걸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수십 개의 모듈로 나뉘어 동시다발적으로 조립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처럼 각 블록이 독립적으로 제작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지는 방식이었죠. 자동 용접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현재 70에서 80% 수준입니다. 핵심 구조물은 여전히 사람 손을 거치지만 반복적인 용접은 대부분 자동화했습니다. 박도연이 담하게 대답했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잠수함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용접 하나하나를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우린 그걸 장인정신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보니 그건 변명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18개월이 걸리는 공정을 여긴 6개월에 끝낼 수 있다고.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물론 함급에 따라 다르지만요. 박도현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박도현은 말없이 다음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도도 효율도 모든 게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최은서 연구원이 저를 맞았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젊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자연대류 기반 냉각 테스트 장비입니다. 최은서가 거대한 실험 장치를 가르쳤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그 장치는 높이가 3층 건물만큼 컸어요. 민간 원전에서 검증한 자연순환 냉각 기술을 군용으로 축소 적용한 겁니다.
전력 차단 상황에서도 원자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죠. 제 손에 준 노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10년 넘게 풀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핵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력이 끊기면 원자로가 과열될 수 있고 그건 곧 재앙을 의미했죠. 우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예비 전력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소형 경수로와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 리튬 배터리 실증을 통해 군용 전환까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도산 안창호에서 검증한 무산소 추진 시스템 경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은서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과장도 겸손도 이제 없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죠. 그녀는 제게 추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두께가 상당한 기술 보고서였어요. 투어가 끝난 뒤 박도현이 회의실로 저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현장을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아팠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박도현은 책상랍에서 빨간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미국이 처음 우리에게 보낸 팩트시트 초안 일부입니다. 미국 쪽에선 아마 지금이 버전이 없을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찰려나간 조항의 뒷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잠수함 건조 과정의 모든 실무 권한을 단독 행사한다. 앞부분은 칼로 돌려낸 것처럼 사라져 있었지만 건조 주도권이 한국에게 있다는 구조는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앞부분을 이렇게까지 숨긴 거지?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죠. 미국이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우월함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질서가 바뀌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풀던 그때 암호화된 위성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죠. 러트닉 상무장관의 비서관이었습니다. 애단 한국 쪽에서 듣는 것들은 참고만 해. 보고서에 쓸 내용은 워싱턴에서 정한다. 비서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잘못된 보고 올리면 국방부 한두 명 아끼우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 알지?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울산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죠. 아, 이 판에서 누군가 틀리면 그 사람은 나겠구나. 상무부는 제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쓰거나 커리어를 지키거나 둘 중 하나였죠. 다음 날 아침 호텔도에서 우연히 사토 유이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요. 그의 목소리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70년 동안 쌓아온 전략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토를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18년간 미국의 우월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얼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제 건조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박도연이 안내한 곳은 어제와는 다른 구역이었어요. 거대한 도크 안에서 선체가 40여의 블록으로 쪼개져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각 블록마다 용접 로봇이 붙어 있었고
기술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으로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죠.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쪽은 한 팀이 작업을 끝내야 다음 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선 모든 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저 블록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방식대로라면 저 블록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만들어야 하지만 우린 동시에 진행합니다. 시간이 1불로 줄어드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18개월 걸리는 공정이 여기선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건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이 잠수함 한 척을 만들 동안 한국은 3척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죠. 비효율적인 대기시간 공정 간 공백이 여기선 거의 없었습니다. 한 블록에서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 옆 블록에서는 배관 작업이 또 다른 블록에서는 전장 설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린 아직도 전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미국 방식의 한계입니다. 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죠. 안전을 이유로 비효율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을 바꾸래 꽂혔어요. 용기가 없다는 표현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최은서가 도면을 펼치며 한국형 핵잠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0톤에서 500톤급으로 검토 중입니다. 70mm급 원자로를 탑재하고 91일 이상 작전 지속이 가능한 설계죠. 그녀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따라 움직였어요. 최대 14기 이상의 장거리 순환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6셀 수직 발사대를 확장한 개념이에요. 제가 중걸거렸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업 재력에 가까운 전략 타격 플랫폼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박도연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린 버지니아 같은 8,000톤에서 9,000톤짜리 괴물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 해역과 동부가 전장에 최적화된 크기와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과시를 위해 거대한 잠수함을 만들지만 한국은 실제로 이기기 위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걸요. 전장에서 필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효율성이었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준비해온 국가전략의 결정체였죠. 속도, 정확도, 병렬화 3가지를 동시에 잡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조선의 핵심입니다. 박도연이 대답했죠. 회의실을 나서며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애단 우린 미국을 돕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제 미국이 우리 기술 압박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미국 우월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저는 그 말에 본능적으로 반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데이터는 이미 그의 말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연간 핵잠수함을 내 척에서 6척 찍어내고 있고 미국은 부품 공급 문제로 고작 한 척 남짓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었죠.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호텔방 창문에서 우연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조선소 야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창문을 열자 바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용접 부분 다시 확인해봐.
미군이 타는 배니까 흠집 하나도 나오면 안 돼. 알았어. 2번 체크할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젊을 땐 미국이 그저 부러운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 배를 대신 지어주네. 그러게. 세상 참 많이 변했지.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세계 질서가 뒤집히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기술자들의 헬멧에는 작은 태극기 스티커와 함께 미해군 깃발이 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게 미국 함정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숫자와 그래프가 아닌 사람과 세대의 변화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세상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병렬 공정 자동화율 건조기간 한국형 핵잠 설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보고서에 그대로 쓰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러트닉 비서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쓰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 뒤처질 거야.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밤인데도 야드는 환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타는 배니까 완벽해야 한다면서요. 옛날엔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라고. 아까들은 기술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움을 받는 쪽이 아니라 도와주는 쪽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도움을 주는 나라고 믿고 있었죠. 우린 아직도 우리 자신을 도움을 주는 나라고 믿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쪽으로 인식하고 있잖아.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어요. 병렬 공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국형 핵잠 설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기술자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지, 진실을 쓸 것인가, 커리어를 지킬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자막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일본 한국 핵잠 보유 시 동북아 균형 붕괴 우려 표명. 뉴스를 자세히 보니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화면 속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의 방위 전략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국방부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죠. 애단 일본 쪽이 완전히 발작하고 있어. 사토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토 유이치가 움직인 거였어요. 그는 미국 내부에서 정보를 얻어 일본 언론에 흘렸고 이제 일본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NHK 뉴스로 화면이 바뀌었어요. 미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 가능성 일본 안보의 치명타. 자막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한국이 미국 함정까지 건조하게 되면 한미동맹의 축이 완전히 한국으로 옮겨간다는 분석이었죠. 일본이 70년 동안 누려온 특별한 지위가 무너진다는 공포가 화면 가득 번지고 있었습니다. 울산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난립니다. 이걸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죠.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의 유일한 핵심 동맹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박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박도현이 새로운 파일을 꺼냈어요. 에단, 당신이 궁금해하던 게 뭔지 압니다. 상무부가 왜 그렇게 조항을 삭제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미국 상무부 내부 메모였어요. 상무부가 삭제하려던 조항은 재천리 협력 조항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공동으로 하자고 했다가 막판에 뒤집으려 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처리요? 일본도 받지 못한 권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70년 동안 재처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그 권한을 받게 된 겁니다. 박도연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공포가 이해됐어요. 자신들이 평생 받지 못한 권한을 한국이 받게 됐으니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최은서가 또 다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미해군 내부 브리핑 자료입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한국 조선소 활용 계획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페이지를 넘기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원함, 수리함, 일부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의 항공 내 건조 및 정비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해군 지원 함정의 초기 물량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 문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항 2번이 사실이었군요. 미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및 정비 허용.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버지니아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소형 원자로 기반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최은서가 덧붙였죠. 저는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미국 해골력의 일부를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최은서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미국 컨설팅사가 작성한 극비 보고서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한국식 병렬 공정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최소 30%, 최대 45%까지 향상된다는 분석이에요. 한국 기술자 300명만 투입해도 잠수함 한 척 건조 기간을 8개월 단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게 된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국방부 동료였습니다. 에단 내 이름이 상무부 내부 리스트에 올라갔어. 한국에 과도하게 영향받을 위험 인물로 찍혔다고 손에 든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 분석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카드가 되어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려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핵잠 승인 재검토 비공식 메모를 백악관과 국방부에 돌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는 그런 공식 결정이나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죠. 미국 내부가 상무부, 국방부, 백악관 세 갈래로 찢어진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박도연이 현장 기술자들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던 한중년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정치는 왔다 갔다 해도 동맹은 지켜야죠. 미군이 타는 배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워싱턴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 울산에서는 동맹의 본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단 씨, 미국이 걱정되십니까? 젊은 기술자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죠. 미국이 편하게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점차 깨닫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동맹의 진짜 의미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밖으로 조선소 불빛이 보였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야드는 환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 완벽하게 해냅니다. 민족 특성이에요. 운전기사가 대답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동맹국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동료가 보내온 영상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지하 회의실 슬라이드 첫 장에 붉은 글씨가 제 눈을 때렸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현무파브 초장거리 탄도미사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핵잠 예산 명세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오션의 소형 원자로와 잠수함 통합 기술, 로드맵까지 화면을 볼수록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핵 추진 능력 확보. 이제 막을 수 없다. 영상을 끄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은서였어요. 애단일이 좀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영구동 깊숙한 곳 출입 통제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최은서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재처리 기술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이미 민간 원자로 검증한 걸 군용에 맞게 축소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미국이 연료를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단순 잠수함이 아니라 핵연료 사이클의 일부 독립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최은서의 대답은 너무 담했습니다. 최영우원,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70년 동안 달라고 했던 기술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진행하는 겁니다. 최은서가 화면을 끄며 말했죠. 바로 그때 박도현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빨간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애단 지금 당장 이거 봐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18년 국방부 생활에서 박도현이 이렇게 급박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파일을 펼치자 조항 3번의 중간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협력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미국이 삭제하려다 실패한 버전입니다.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메타데이터의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도 못 받았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의 정도 권한은 없어요. 오직 한국에만 들어간 조항입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러트닉 상무장관 직통 전화였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러트닉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애단 그 파일 지금 손에 들고 있지. 난 내가 어디서 뭘 보는지 다 알고 있어. 그 파일 당장 닫게. 협박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닥쳐. 러트닉이 소리쳤습니다. 18년 공직 생활에서 상관이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 라인은 여기서 끊어야 한다. 그 조항이 보고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본이 발작하고 유럽이 똑같은 걸 요구하고 미국의 핵통제 체계 전체가 무너져. 애단 내 경력을 생각해. 아니, 내 가족 생각해. 워싱턴으로 당장 돌아와. 내일 아침 비행기 타.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죠. 회의실로 돌아가자 박도연이 제 표정을 보고 알았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러트닉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 내용 절대 보고서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면 제 인생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미국은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동료들이었습니다. 에단, 너 지금 상무부 블랙리스트 올랐어. 파견 위험 인물로 찍혔다는 소문 돌아. 일본 쪽에서도 내 이름 거론하고 있대. 조심해.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제 입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박도연이 저를 조선소 옆 작은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60대 기술자 한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김석환 엔지니어를 소개합니다. 우리 팀에서 가장 오래 일해준 분이죠. 김석환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국방부에서 일합니다. 요즘 미국 정치 때문에 힘드시죠? 뉴스 봤어요. 일본도 날리고 미국 내부도 싸운다던데요. 김석환이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미국 도우려는 건데 왜 싸워야 하는 건지 도와준다는 게 체면을 구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김석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옛날에 미국한테 도움 엄청 받았잖아요. 6.25의 전쟁 때 미군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경제 발전할 때도 기술 많이 배웠고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힘들면 우리가 돕는 거죠. 그게 동맹 아닙니까?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런 거 중요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에단 씨, 미국 정치인들 자존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린 그냥 같이 잘 살면 된다고 봐요. 미국이 1등이든 우리가 1등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함께 중국 맞고 함께 바다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석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자 조항 3번 문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동 협력 창박 조선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아온 조각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박도현이 건네 2개의 빨간 파일 조항, 1번의 뒷부분과 조항, 3번의 중간 문장이었습니다. 미상무부 로그에서 빼낸 수정 기록 국방부 서버에서 복원해온 메타데이터도 함께 놓여 있었죠. 그리고 한국이 자체 보관해온 첫 번째 한미 초한 스캔본까지 저는 그 자료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숨기는 건 분석관이 아니라 공범이지. 최은서가 노트북을 제 앞으로 돌렸어요. 에단, 이거 보세요. 처음 초안이 미국에서 넘어올 때 혹시 몰라서 내부 서버에 원본을 암호화해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국을 믿지 못했던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 내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최은서의 말에 저는 아무 대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니까요. 이제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조각들을 다 모았으니까 말입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각 문장과 로그를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창모부가 삭제한 앞부분 잘려나간 중간 문장, 남아있는 메타 태그들을 한국 쪽 백업본과 하나씩 맞춰보며 복원해 갔습니다. 새벽 3시가 됐을 때 드디어 조항 1번부터 3번까지의 원문이 완전체로 재구성됐어요. 화면에 나타난 문장들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설계 건조 운영을 주도하며 미국은 기술 감시권이 아닌 전략적 지원 역할만 수행한다. 조항 1번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한다는 문장이 명확했어요. 미국 해군 함정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및 정비할 수 있다. 보조함 지원함 일부 잠수함을 포함한다. 조항 2번 미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가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한국의 원전과 소형 원자로 인프라를 우선 활용한다. 조항 3번. 일본이 70년 동안 받지 못한 권한이 한국에게 주어진 결정적 증거였죠. 핵잠수 함용 연료의 공급 관리 반환 구조는 대한민국의 재량에 따른다. 조항 4번. 표준적인 미국 공급 동맹국 반환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 버전이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주 황색으로 표시된 프로젝트 이름이 있었어요. 한국 주도 이니셔티브 전략 개혁 패키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조항 몇 줄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전략축으로 올려놓는 설계도 자체였네요. 단순한 협력 문서가 아니었어요.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복원본을 그냥 한국 쪽에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 한국의 일방적 주장으로 몰려버릴 위험이 컸거든요. 국방부 내부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양쪽 서버에 모두 기록이 남아야 진실을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박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커리어가 진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끝날 게 확실합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계정도 정지됐고 블랙리스트에도 올랐으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끝나는 이유만은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국방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제 개인 계정은 이미 정지됐지만 기록 보존 전용 서버는 아직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 서버는 한 번 올라간 기록을 정치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죠. 조항 1번부터 3번까지의 원문, 수정 로그 한국 배업본 스캔을 모두 묶어 암호화해서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에단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조직과 싸우면서까지 진실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0% 업로드 완료.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붉게 번쩍였어요. 보안 위반 접근 권한 완전 종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귀하의 최근 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귀국 후 즉시 감찰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온 공식 통보였습니다. 곧이어 박도현의 휴대전화도 올렸어요. 그는 통화를 마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방금 한국 정부에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FBI 연락관이 대사관을 통해 당신의 임시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명분이 뭡니까?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요구를 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절차 위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당신을 조용히 정리하는 거겠죠. 통로자를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박도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에단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마 체포되는 건 아니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안전한 겁니까? 체포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커리어는 확실히 끝났죠. 18년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조항 1번부터 3번까지 미국과 한국 양쪽 서버에 동시에 새겨져 버렸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저를 어떻게 하든 지울 수 없습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단 당신이 옳은 일을 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진실을 지켜주는 거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의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서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에 좀 더 머무르시겠어요? 아니요. 워싱턴으로 돌아가야죠. 조사받고 해명하고 아마 사표 쓰라는 압박도 엄청 받겠죠. 하지만 피할 순 없습니다. 회의실 창 밖으로 울산 조선소가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벌써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지금도 미군이 타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진짜 동맹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단 당신도 진짜 동맹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겠죠. 자기 나라 조직과 싸우면서까지 진실을 지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현과 최은서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도현이 악수를 청했어요. 에단 당신은 우리에게 진짜 동맹이 뭔지 보여줬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죠. 진실을 지켜줘서 그리고 믿어줘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커리어는 끝났지만 양심은 지켰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요원 2명과 상무 법무팀 직원이 게이트 앞에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그들은 제가 나타나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에단 로엘 씨죠.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감찰실 요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공항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 상무부 법무팀 직원이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에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올린 자료는 아직 비공개 상태예요. 그대로 묻혀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러니
조용히 사표 쓰고 다 잊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 가족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부인과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로 그들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지습니까? 그의 회색 미소가 제게는 협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가족 걱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감찰실 조사를 받았어요. 왜 한국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했는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왜 무단으로 서버에 업로드했는지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 로버트 그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러트닉과 달리 제 편을 들어주는 인물이었어요. 애단자네 고생이 많았네.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가 두 툼만 오래된 보고서 한 권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대우중공업 옥포 조선소 방문 보고 도널드 트럼프. 이게 뭡니까? 트럼프가 27년 전에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읽어보게. 자네가 그동안 찾던 답이 모두 거기 있어. 왜 미국이 한국에게 그렇게까지 양보했는지 말일세.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트럼프의 송을씨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어요. 한국 조선은 결국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오포 조선소 규모를 보고 확신했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언젠가는 미국 해군이 나라의 생산 능력에 기대야 할 것이다. 제 손이 떨렸어요. 30년 가까이 된 메모였지만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보고서 중간에는 옥포 조선소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 동시에 건조되는 여러 척의 배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한국 기술자들. 트럼프는 각 사진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국보다 빠르다. 더 효율적이다. 미래는 여기 있다. 보고서 후반부에는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뒤안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조선 원전 잠수함 체계 전체를 패키지로 재구성해야 한다. 개별 협상이 아니라 통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압권이었어요. 한국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다음 최선은 한국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다. 통제 대신 의존, 그게 현실이다. 저는 이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연료 조항, 삭제, 재처리, 협력 허용 미해군 함정에 한국 건조 허용. 이 모든 건 충동적 실수도 관료의 시행 착고도 아니었어요. 30년 전부터 한국 조선과 원전 기술을 지켜보던 트럼프가 어차피 못 막을 벤 정면으로 엮어서 미국 편으로 만들자는 판단으로 사실상 항복이자 편입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였군요. 미국이 일부러 한국에게 권한을 넘긴 거였어요. 30년을 준비한 항복이었던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네. 러트닉이 그걸 숨기려 했던 거지. 미국이 항복했다는 걸, 아니 의존하게 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체면이 구겨지는 거였으니까 말일세.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애단자네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네. 그런데 제복권 보고서를 완전히 묻히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이걸 숨기면 국가적 배신이라며 반발한 젊은 장교 한 명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문서 일부를 싱크탱크 연구자에게 넘겼고 그 자료가 다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전달됐습니다. 하루 만에 헤드라인이 터졌어요.
미국 한국에게 사실상 핵잠 건조 주도권 넘겨 연료 통제권 한국으로 미국 동맹사 최초 사례. 트럼프 30년 전부터 한국 조선 기술에 항복 준비했다. 뉴욕타임스, CNN, BBC까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는 긴급 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고 아사히 신문은 일면 전체를 할애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는 처음엔 미국의 해골력 공백을 비웃으려다 오히려 한국의 역할이 너무 커지는 게 두려워 논조를 갈팡질팡했습니다. 백악관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됐어요. 만약 이걸 끝까지 부정하면 동맹에게 거짓말하는 미국 이미지만 남을 테니까요. 이틀 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국가안보자관이 연단에 섰어요.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역량과 관련하여 동맹의 전략적 공백을 메우는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협력입니다. 표현은 최대한 돌려 말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 없이는 못 버틴다는 거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울산 박도현이었어요. 에단 뉴스 다 봤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저는 아마 국방부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사표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후회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 동맹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서로 진실을 지켜주는 게 동맹이더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미국은 인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못 버틴다고요. 30년을 준비한 항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 안보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한국 핵잠 조항을 폭로한 미국 국방부 분석관. 언론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일주일 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랜드연구소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같은 주요 싱크탱크들이 제 보고서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묻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학계가 먼저 움직였어요.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문을 냈습니다. 에단 로웰의 분석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정확히 포착했다. 이는 동맹 관계의 진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다. 영국 제임스 위클리 박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2035년 이전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일본 해상자 위대의 작전 개념은 구조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동북아 해양 질서는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일면 기사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은 아시아판 바라쿠다 프로젝트다. 핵무기 없이도 핵업 재력에 가까운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춘 비핵 국가의 새로운 모델이다. 국제회의장에서 한 독일 연구자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M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LCNM, 방공 체계까지 하늘과 땅 전력을 자국 기술로 채운 상태였습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 바닷속 전략 플랫폼까지 자기 손으로 완성하려는 겁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비핵 3중 억제 체계예요.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장관,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의존하게 된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의존이라기보다는 파트너십의 진화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이 연간 4척에서 6척의 핵잠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미국 혼자서는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시험받는 쪽은 한국이 아니다. 시험받는 쪽은 미국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가? 장관, 이게 사실입니까? 장관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이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일본 국회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야당 의원이 격하게 발언했어요. 한국의 핵잠 등장으로 우리가 70년간 믿어온 해양 우위는 끝났습니다.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1,000억 달러를 더 냈는데도 한국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여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로 승부했고 일본은 돈으로 승부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선택했죠. 그 사이 울산 조선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동 국가들의 해군 관계자들이 줄을 이어 방문했어요. 영국 해군 제독이 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 만드는 걸 당신들이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우리도 당신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뒤처질 순 없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해군 대령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바라쿠다급 건조에 1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네 방식이라면 3년이면 되겠더군요.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예전 자신들이 미국을 대하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워싱턴 국제안보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사표는 아직 내지 않았지만 국방부에서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였어요. 연단에 서기 전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울산 기술자 단톡방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애단 당신이 지킨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맹의 진짜 의미를 지켜준 겁니다. 기술은 우리가 만들 테니 진실은 앞으로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에단 로엘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진행 요원이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촬영 카메라 불빛이 눈앞에 쏟아졌어요. 5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원고는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더 이상 바다에서 강대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저는 18년간 미국의 우월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본 건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새벽까지 작업을 이어가며 말했습니다. 미군이 타는 배니까 완벽해야 한다고요. 예전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요. 그 말에서 저는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0년 전부터 다른 선택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통제가 아닌 의존, 명령이 아닌 파트너십,
그것이 오늘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손뼉 소리였지만 곧 회의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 박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중이었고 동시에 진실을 끝까지 밝혀낸 한 분석가에게 향한 박수였습니다. 연단을 내려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도운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에게 기대는 시대가 온 것이다. 회의장을 나서자 박도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에단, 발표 잘 봤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역사를 바꾼 것은 한국입니다.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미국 국방부 분석관 에단이 발견한 숨겨진 진실, 한국이 핵 잠수함 건조를 주도하고 미 해군 함정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을 준비한 미국의 굴복,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이 세계를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